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950년대 대한민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동차를 만든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국민 소득은 고작 70달러, 밥 한 끼 먹기도 힘든 시절이었죠. 그런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는 남자. 우리도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고 외치던 그 남자의 이름은 정주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자동차는 세계 5대 자동차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세계를 놀라게 한 기적.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기업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기업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이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1967년 12월 29일 서울 중구 개동의 작은 사무실에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탄생했습니다. 자본금은 고작 1억 원, 직원은 7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어땠을까요? 1인당 국민소득 160달러. 오늘날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몇만 원 정도의 소득으로 살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거리에는 먼지가 날렸고 포장도로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자동차라는 것은 극소수의 부유층만이 소유할 수 있는 사치품이었죠. 그나마도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한 중고차들이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자동차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정주영 회장은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해보기나 했어? 이것이 그의 좌우명이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그는 가장 싫어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시작은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6년 정주영은 현대자동차 공업사라는 작은 자동차 정비 공장을 열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미군 차량을 수리하며 기술을 익혔죠. 그는 자동차를 뜯어보고 조립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1950년대 후반 한국은 본격적인 산업화를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고 중화학공업 육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 합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받아서 조립하는 방식이었죠. 현대자동차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1967년 포드사와 기술 제휴를 맺고 코티나라는 차량을 조립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로, 우리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자동차. 그것이 그의 진짜 목표였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진짜 우리 차가 되는 거다. 당시 세계 자동차 시장은 미국, 유럽,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같은 후발주자가 끼어들 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술 격차는 수십 년이었고 자본력은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기술 제휴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대뿐이었습니다. 한국? 자동차를 만든다고? 불가능해. 선진국 기업들은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기술을 팔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그럴수록 정주영 회장의 의지는 더 강해졌습니다. 안 가르쳐주면 우리가 배운다. 안 팔면 우리가 만든다. 그는 전 세계에서 자동차 기술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탈리아의 디자이너, 영국의 엔지니어, 일본의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1974년 드디어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독자 모델 개발. 현대자동차는 완전히 우리 기술로 만드는 자동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포니, 조랑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작지만 힘차게 달리는 차를 만들겠다는 의미였죠. 1970년대 대한민국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해해야만 현대자동차의 도전이 얼마나 대담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7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53달러였습니다. 여전히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죠. 국민의 절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했고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이촌양도 현상이 한창이었습니다. 서울 인구는 500만 명을 넘어섰고 판자촌이 도시 곳곳에 들어섰습니다. 도로 사정은 열악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1970년에 개통되긴 했지만 대부분의 지방도로는 비포장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차가 진흙탕에 빠지기 일쑤였죠. 자동차는 여전히 귀했습니다. 전국에 등록된 차량이 10만 대가 채 안 되었으니까. 하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철강, 조선, 화학, 그리고 자동차. 이 네 가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고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강, 화학, 전자, 기계 등 거의 모든 산업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들려면 2만여 개의 부품이 필요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
다른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는 자동차를 만들 기술이 없었습니다. 엔진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었죠. 부품 산업도 전무했습니다. 볼트 하나, 너트 하나도 수입해야 했습니다. 설계 능력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세계 자동차 산업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빅3, 제너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가 세계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유럽에는 폭스바겐, 벤츠, BMW가 있었고 일본은 도요타와 닛산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약진이 눈부셨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폐허에서 시작해 불과 20여 년 만에 세계적인 자동차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1970년대 초반 일본은 이미 미국에 대량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100년 넘게 산업화를 추진해왔습니다. 2차 대전 이전에도 자동차를 생산했고 전쟁 중에는 군용 트럭과 항공기를 만들었습니다. 기술 축적이 있었던 것이죠. 반면 한국은 일제 식민지를 거쳐 전쟁까지 치르며 산업 기반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경공업, 그러니까 섬유나 신발 같은 단순 제조업이 전부였습니다. 중화학공업은 1960년대 후반에야 시작되었으니 일본과는 수십 년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이 격차를 단숨에 뛰어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국 관료들조차 회의적이었습니다. 자동차는 너무 어렵습니다. 부품이나 만들면서 천천히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강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젊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한 노동력이 풍부했습니다. 둘째, 임금이 낮아 가격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셋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하면 승산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그는 시장의 변화를 읽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오일 쇼크가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석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람들은 연비 좋은 소형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차가 미국에서 인기를 끈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생각했습니다. 소형차 시장이라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 1974년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완공되었습니다. 연간 5만 6천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투자였습니다. 공장은 최신 설비로 채워졌습니다. 외국에서 기계를 들여오고 생산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공장만 있다고 차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설계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만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전 세계에서 인재를 영입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자동차 디자인 회사 이탈디자인에 조르제토 주지아루를 영입해 디자인을 맡겼습니다. 엔진과 변속기 기술은 일본 미쓰비시에서 들여왔습니다. 완전한 독자 기술은 아니었지만 조립만 하던 것에 비하면 큰 진전이었습니다. 적어도 차체 설계와 생산은 우리 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1975년 포니 개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도면을 그리고 시제품을 만들고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엔진이 과열되고 변속기가 고장나고 차체가 삐걱거렸습니다. 포니 개발 과정은 한마디로 전쟁이었습니다. 기술도 경험도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엔지니어들은 외국 기술자들에게 매달렸습니다. 통역을 통해 때로는 손짓 발짓으로 기술을 배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품질이었습니다. 차는 만들 수 있었지만 내구성이 문제였습니다. 조금만 달려도 고장이 났습니다. 부품들이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부품 업체들도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밀도가 떨어지고 품질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직접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공장에 나가서 작업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이 부품이 자꾸 불량이 나오나?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고민했습니다. 때로는 부품업체 사장을 불러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품질로 어떻게 차를 만들겠나? 하지만 그는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품업체들에게 기술 지원을 했고 자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성공하려면 협력사들도 함께 발전해야 했습니다. 1975년 10월 드디어 포니 시제차가 완성되었습니다. 은색 차체의 각진 디자인, 작지만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직접 시승을 했습니다. 울산 공장 주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고 바퀴가 굴러갔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정말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었다. 주변 직원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몇 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가능하다던 사람들의 비웃음도 밤새워 일하던 날들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더 큰 도전이 남아있었습니다. 양산이었습니다. 시제차 한 대 만드는 것과 수천, 수만 대를 똑같은 품질로 만드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생산 라인을 안정화하고 불량률을 낮추고 원가를 맞춰야 했습니다. 1976년 12월 26일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포니가 정식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가격은 262만 원. 당시로서는 결코 싼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대졸 초임이 3만 원 정도였으니 평범한 직장인이 몇 년을 모아야 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우리 차, 봐.
우리가 만든 차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단순히 차를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첫 해에 3,000대를 판매했습니다. 1977년에는 1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거리에서 포니를 보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택시로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노란색 포니 택시는 70년대 후반 서울 거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포니의 성공은 현대자동차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계 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내 시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차를 세계에 팔아야 한다. 1976년 포니가 출시되기도 전에 현대자동차는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중남미였습니다. 에콰도르, 콜롬비아 같은 나라들의 수출을 시도했습니다. 1977년 에콰도르에 포니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산 승용차가 해외로 나간 것입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한국 자동차가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중동, 아프리카로 수출이 확대되었습니다. 1978년 현대자동차는 포니 이엑스프레스를 출시했습니다. 포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었습니다. 더 넓고, 더 편하고, 더 강력했습니다. 판매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1979년에는 연간 10만 대 생산을 돌파했습니다. 80년대로 접어들면서 현대자동차는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이했습니다. 1980년 포니2가 출시되었습니다. 디자인이 더 세련되어졌고 성능도 향상되었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선진국 시장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이 두 곳에서 성공해야만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미국 진출을 결심했습니다. 1983년 현대자동차는 캐나다에 엑셀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니의 북미 버전이었습니다.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힘입어 1986년 드디어 미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미국 진출은 엄청난 도박이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시장이었습니다. 안전기준, 배기가스 규제, 품질 요구 사항이 매우 엄격했습니다. 게다가 빅3와 일본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미국 기준에 맞춰 차를 개선했고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가격은 공격적으로 책정했습니다. 경쟁 차종보다 2,000에서 3,000달러 저렴하게 팔기로 했습니다. 결정적 장면. 1986년 2월 로스앤젤레스 오토쇼. 현대자동차 부스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엑셀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작고 귀여운 해치백. 가격표에는 4,995달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쟁 차종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이 가격이 맞나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직원들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0년 10만 마일 보증을 제공합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보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3년 3만 마일 보증을 제공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주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도전자, 저가 시장의 새로운 강자,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습니다. 싸구려 차, 품질이 의심스럽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첫 해 목표는 1만 대였습니다. 그런데 7개월 만에 16만 대가 팔렸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현대가 뭐길래? 빅3 경영진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일본 업체들도 긴장했습니다. 엑셀의 성공 비결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가격이었습니다. 젊은 사회 초년생들, 첫 차를 사려는 사람들에게 현대차는 매력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둘째, 보증이었습니다. 10년 10만 마일 보증은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곧 드러났습니다.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품질 문제가 속출했습니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변속기가 고장나고 차체에서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역시 싸구려는 싸구려다. 현대자동차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초기의 호평이 순식간에 악평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소비자 평가 기관들이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1988년에는 8만 대로 줄어들었고 1989년에는 5만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품질을 올려라. 당장. 울산 공장에 특별 품질관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차량을 일일이 점검했습니다. 불량 부품을 찾아내고 공정을 개선했습니다. 협력사들에게도 강력한 요구를 했습니다.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래를 중단하겠다. 왜곡했지만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동시에 기술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품질관리 전문가를 파견하고 설비 투자를 도왔습니다. 몇 년간의 고통스러운 개선 과정을 거쳤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품질이 올라갔습니다. 1992년 엑셀의 후속 모델인 엑센트가 출시되었습니다. 이전의 문제점들을 대폭 개선한 차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990년 현대자동차는 독자 엔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알파 엔진이었습니다. 미쓰비시 엔진을 사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완전히 우리 기술로 만든 엔진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성취였습니다. 엔진은 자동차의 심장입니다. 가장 복잡하고 가장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수십 년간 자동차를 만들어 온 선진국 업체들도 엔진 개발에는 막대한 투자를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창립 23년 만에 독자 엔진을 개발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1991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독자 모델 소나타를 출시한 것입니다. 중형 세단이었습니다. 디자인부터 엔진, 변속기까지 모두 현대자동차가 개발했습니다. 완전한 의미의 독자 모델이었습니다. 소나타는 대박이었습니다. 국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성공했습니다. 한국 차가 이 정도 수준이었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현대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한국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한국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했습니다. 현대그룹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아자동차 인수가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1998년 부도위기에 처한 기아자동차를 현대자동차가 인수했습니다. 정부의 요청도 있었지만 정주영 회장의 결단이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을 살려야 한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막대한 부채를 떠안았고 구조조정을 해야 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현대자동차는 새로운 전략을 펼쳤습니다. 품질 혁신이었습니다. 품질이 곧 경쟁력이다. 정몽구 회장의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정주영 회장의 뒤를 이어 현대자동차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2002년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다시 한번 파격적인 전략을 펼쳤습니다. 품질 보증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차를 산 후 만족하지 못하면 1년 내에 반품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현대자동차의 품질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소비자 평가기관 제2대 파워의 조사에서 현대자동차가 도요타, 혼다와 비슷한 수준의 점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모델은 일본 차를 앞서기도 했습니다. 한국 차가 일본 차를 이겼다. 이것은 엄청난 뉴스였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 차는 저가 저품질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품질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판매량도 급증했습니다. 2005년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50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2008년에는 7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5%에 육박했습니다. 한국 브랜드로서는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고 자동차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와 크라이슬러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젠년 역사의 거대 기업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차를 산 후 1년 이내에 직장을 잃으면 차를 반품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직의 두려움으로 차 구매를 망설이던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전략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경쟁사들이 판매량 감소로 고통받는 동안 현대자동차는 오히려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위기 속의 승자라고 보도했습니다. 2009년 현대자동차는 세계 판매 순위에서 5번째에 올랐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도요타, 폭스바겐, 포드에 이은 5번째였습니다. 한국 기업이 세계 5대 자동차 기업에 오른 것입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자동차 한 대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였는데 말입니다. 디자인에서도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2008년 피터 슈라이어를 디자인 총괄 사장으로 영입했습니다. 그는 아우디에서 디자인을 담당했던 세계적인 디자이너였습니다. 그의 합류로 현대자동차의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09년 출시된 소나타 YF는 그 시작이었습니다. 플루이딕 스컬프처라는 디자인 철학을 적용했습니다. 유려한 곡선, 역동적인 라인. 기존의 현대차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게 현대차야?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현대자동차는 기술 혁신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친환경차 개발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전기차,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투싼 수소전기차였습니다.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고 배출되는 것은 물뿐인 궁극의 친환경 차였습니다. 도요타보다 2년 앞선 것이었습니다. 2018년 코나 일렉트릭을 출시했습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00km가 넘는 전기차였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유럽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기차 판매 순위에서 테슬라에 이어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현대자동차는 독립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을 론칭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여러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아이오닉 5는 출시 즉시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습니다. 레트로 퓨처리즘 디자인,
뛰어난 성능, 초고속 충전,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성장은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만 명의 직접 고용과 수십만 명의 간접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부품업체, 판매 대리점, 정비소 등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체가 함께 성장했습니다. 수출에서도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의 총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넘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합치면 연간 700만 대 이상을 생산합니다.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어 외화를 벌어들입니다. 기술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자동차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들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전자, 기계, 화학, 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수준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오늘날의 교훈, 현대자동차의 70여 년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불가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한국에서 자동차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해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해보기나 했어? 라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도전 정신의 본질이었습니다. 둘째, 품질의 중요성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초기에 큰 성공을 거뒀지만 품질 문제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품질을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혁신의 필요성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끊임없이 변화했습니다. 조립 생산에서 독자 개발로,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계속해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했기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넷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IMF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현대자동차는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전략을 펼치고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다섯째, 사람의 힘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성장은 결국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밤낮 없이 일한 엔지니어들, 품질을 위해 노력한 생산직 노동자들, 해외 시장을 개척한 영업사원들,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쌓여서 오늘의 현대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자동차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 자율주행 시대로의 전환, 테슬라 같은 새로운 경쟁자들의 등장, 중국 업체들의 빠른 추격,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의 역사를 돌아보면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도전정신과 혁신의 DNA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2024년 현대자동차는 창립 57년을 맞이했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한국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의 모든 영역에서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품질과 신뢰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끊임없는 혁신만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청년 실업은 심각하며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도전하기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의 역사를 보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도전정신과 끈기, 혁신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도전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현대자동차도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기업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추구하세요. 품질과 혁신에 투자하세요. 그것이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입니다. 정책 입안자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혁신을 장려하고 규제는 합리적으로 만들어주세요. 현대자동차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장이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선도하고 수소경제를 이끌고 미래 모빌리티를 창조하는 새로운 도전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그 여정을 지켜보고 응원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각자도 자신만의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작든 크든 우리 모두가 도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현대자동차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